1943년 4월 8일 프랑스 북부 콩슈 상공 27,000피트. 대서양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유리처럼 깨끗한 대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 고요한 하늘을 지배하듯 독일의 F-몇 192A45 전투기 편대가 태양빛을 머금은 차의 원형을 그리며 선회하고 있었다. 편대의 선두에 선 인물은 야크 슈바더 26의 에이스 라프 헤르마센 중휘. 그는 마스크에 반쯤 가려진 입가로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선은 아래쪽 구름 아래에서 천천히 오르고 있는 묵직한 그림자들에 고정돼 있었다. 저게 미국이 자랑하는 새 전투기인가? 그는 옆에 부조종색에 비웃듯 말했다. 아래에는 16대의 미 공군 P-47C 썬더볼트가 촘촘한 편대를 이루며 고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독일 조종사들에게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자국의 날렵한 BF, 멜곰구나 FW 190과는 정반대. 둥글고 무거운 동체, 도드라진 엔진, 지나치게 큰 프로펠러. 그들은 씩 웃으며 무정이를 잡았다. 우유병이 하늘로 올라온다. 정말 우스꽝스럽군. 불과 몇 초 후 편대 전체가 웃음에 잠겼다. 미국 조종사들이 탄 신형 전투기는 독일군의 눈의 덩치만 큰 둔하고 무거운 비행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군력의 전환점이 숨어 있었다. 1943년의 독일 공군, 즉 루프트바페는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른 전쟁의 베테랑 집단이었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본토 항공전, 러시아 전선까지. 그들은 하늘에서 패배를 모르는 듯 보였다. 반면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미국 P-47 조종사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다. 전쟁의 공포도 공중전의 냉혹함도 아직 잘 모르는 신참들. 독일군은 확신했다. 이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천천히 올라오는 값비싼 우유병. 속에 전쟁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독일군이 비웃은 P-47의 실루엣은 분명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동체 안에는 당시 어느 나라에도 없던 전혀 새로운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00D 마력의 프레센 위트니 R 플루어 엔진,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 총 8정의 브라우닝 11.5mm 바사미 중기관총, 탄약 3첨잔 차액발 겉으로는 둔하게 보일지 몰라도 P-47은 고고도 전투를 위해 태어난 괴물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독일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감과 조롱으로 가득 찬 시선을 아래로 내리꽂았다. 헤르마센 중위는 P-47 편대의 움직임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공격 경로를 잡는다. 아래 놈들은 아직도 오르느라 정신없군. 독일 파일럿들은 그 말에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 P-47은 그저 느리고 무겁고 기동성 떨어지는 먹잇감이었다. 그러나 이 판단에는 큰 착오가 있었다. P-47은 아직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진정한 기동성은 중저고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헤르마센이 선회하고 있는 고고도에서 폭발하는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미국 편대는 마침내 목표 고도에 도달하며 천천히 정렬을 마쳤다. 낯설고 둔해 보였지만 편대의 강력은 정확했고 편대장은 각 기체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독일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전쟁 경험, 전투기, 기동성, 사격술,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우위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이 두 집단은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었다.
독일군은 전술 중심의 공군이었다. 반면 미국군은 산업 중심의 공군, 즉 꺾일수록 강해지는 전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상징하는 첫 번째 존재가 바로 P-47 썬더볼트였다. 이제 곧 독일군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처음 하늘의 모습을 드러낸 이 우유병이 얼마나 위험한 괴물인지. 그날 아침 독일군의 조롱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던 그 기체들. 한없이 둔해 보였고 전투기라 부르기 민망해 보였던 그것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독일 공군은 이 기체를 볼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P-47. 그 이름은 예칼움, 비웃음의 대상에서 하늘의 사형 집행자. 첸즈로 변해갈 운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되었다. 1940년 여름, 유럽 대륙이 불타던 그 해, 프랑스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영국 본토 항공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고고도에서 거침없이 영국을 압박했고 미국은 대서양 건너에서 이 전쟁이 곧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미 육군 항공대는 전례 없는 요구서를 리퍼블릭 항공사에 전달한다. 고도 30,000피트 이상에서 독일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라. 현재 있는 어느 기체보다 빠르고 더 높이 오르며 더 강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를 거부한 한 나라의 결의였고 전쟁이 만들어낸 절박함 그 자체였다. 이 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조지아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 알렉산더 카르트벨리. 그는 도면을 들여다보며 설계팀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들 기체는 분명 공룡처럼 보고될 겁니다. 하지만 잘만 만들면 아주 완벽한 비율을 가진 공룡이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새로운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형태로 탄생한다. 이전 기체보다 65% 더 무겁고 동체는 엔진과 터보 슈퍼차저를 품기 위해 엄청나게 부풀었으며 기체 뒤쪽까지 길게 뻗은 복잡한 배기. 덕트는 마치 커다란 파이프처럼 기체 내부를 관통하고 있었다. 개발진조차도 처음 완성된 XP-47B 실물을 보았을 때 잠시 말을 잃었다. 기체는 전투기라기보다 소형 폭격기처럼 보였고 날개는 이 덩치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보였다. 시험 비행 조종사는 첫 비행 전 기체 주변을 한참 돌며 이렇게 물었다. 이 거대한 것이 진짜 하늘에 뜰까요? 엔지니어들은 미소만 지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괴물은 공기역학의 상식 범위에서 보면 기형에 가까웠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1941년 5월 6일 XP-47B가 처음으로 활주로를 떠올랐다. 거대한 동체는 천천히 상승했고 모든 조종석 계기는 안정적이었다. 조종사는 무전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믿기 힘든 힘입니다. 바로 이때 전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P-40 차질의 심장부에 있었다. 18기통의 프레센 위트니, 알트롬 800W 와스프 엔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랭식 항공 엔진, 그리고 이 엔진의 힘을 고도 30,000피트에서도 유지시키는 거대한 터보 슈퍼차저. 이는 독일이나 일본이 갖지 못한 기술이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P-47은 정반대였다. 높이 오를수록 더 큰 이점을 얻었다. 공기는 약해지고 독일 엔진은 질식해갔지만 썬더볼트는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차분히 힘을 유지했다. 미 육군 항공대는 처음에는 이 거대한 기체를 보고 걱정했다. 전투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으며 다루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훈련 중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조종사들은 이 기체가 순수를 요구하는 야수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고도 30,000피트의 공기를 무기로 삼는 새로운 전장의 지배자라는 것을. 빠른 기동이 아니라 압도적인 질량과 파워. 회피가 아니라 충돌에 가까운 화력투사. P-47은 전투기라는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바꿔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공군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P-44를 조롱했고 뚱뚱한 먹잇감이라 부르며 경계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국 RAF의 일부 조종사조차도 미국 조종사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썬더볼트는 너무 무겁습니다. 스핏파이어와 같은 싸움을 하려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계점이 앞으로 P-43을 악몽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핵심 요소였다. 무겁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고 더 깊게 파고들고 더 강하게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은 항상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숨은 가능성을 가진 쪽이 이긴다. 그날 프랑스 상공을 천천히 오르던 P-47들은 아직 아무런 위협도 느끼게 하지 못했지만 그 속엔 이미 전쟁의 미래가 들어 있었다. 산업력, 출력, 내구성,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면 다시 만들면 된다는 미국의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 썬더볼트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산업 국가가 만든 전쟁용 망치였다. 겉보기에는 무겁고 둔해 보였지만 전쟁이 원하는 것은 우아함이 아니라 살아남고 때리고 돌아오는 능력이었다. 독일 공군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곧 그들에게 가혹한 방식으로 이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다. P-47은 조롱 속에서 태어났지만 곧 하늘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에서조차 죽음을 부르는 전투기. P-44젤이 처음 미국 본토에서 조종사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파일럿들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독일 전투기와 싸우기도 전에 이 거대한 기체와 싸워야 했다. 1942년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전환훈련에서 P-47은 아군을 더 많이 죽이는 전투기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허버트 제마허브, 중령이 이끄는 56전투 비행단은 단 몇 달 사이 18명의 조종사를 잃고 40대가 넘는 기체를 파손했다. 조종사들은 비행 전 브리핑에서 늘 긴장했고 활주로에서 엔진이 고동칠 때면 누구든 자신도 사고 명단에 오를까 두려워 침을 삼켰다. P-47은 단순히 크고 무거운 기체가 아니라 조종사가 실수하는 순간 잔혹하게 응답하는 야수 같았다. 이 기체는 토크가 지나치게 강해 이륙 순간 조종사가 방향타를 조금만 잘못 밟아도 기체가 옆으로 뒤틀리며 굴렀다. 착륙은 더 악명 높았다. 속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날개의 양력이 불안정해지며 그라운드 루프라 불리는 치명적인 회전으로 활주로 옆으로 튕겨져 나갔다. 급강하는 더 무서웠다. 고속에서 기체가 음속 근처에 도달하면 공기 흐름이 제어면을 감싸며 압축되어 조종관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조종사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체는 땅을 향해 거대한 금속 덩어리처럼 추락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괴물을 버리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기체는 완전히 길들여졌을 때 지금까지 존재한 어떤 전투기와도 다른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조종사들은 처음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은 한 명 한 명에게 드러났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한 젊은 조종사, 로버트 존스는 자신의 첫 P-47 비행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는 기체에 올라타기 전 이렇게 무거운 게 정말 전투기인가라며 의심했지만 이륙 후 몇 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쓴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건 마치 달리는 기관차의 앞부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엔진은 거칠게 울부짖으며 고도를 끌어올렸고 기체는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안정적이었다. 조종간을 밀면 즉각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결정하고 에너지를 쌓아올린 뒤에는 마치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듯 했다. 그는 말했다. P-47은 조종하는 기체가 아니었다. 조준하는 기체였다. 훈련을 이어가면서 조종사들은 깨달았다. 이 비행기는 민첩함을 요구하는 정교한 기체가 아니라 힘과 속도를 다루는 에너지 전투기 라는 사실을, 속도를 쌓고 고도를 확보하고 한 번의 공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시 치솟아 올라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식. 이 기체는 결코 선회전이나 근접교전에서 싸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전투기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에 도달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다. 초기에 죽어간 조종사들, 파손된 기체들, 그리고 조종사들의 두려움, 모두가 P-47이라는 야수를 길들이기 위한 통과일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조종사들이 이 거대한 기체의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다. 이 기체 제대로 사용하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P-47의 진짜 본 모습. 그 모습이 조종사 한 명 한 명의 손끝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조종 감각의 문제를 넘어 전쟁의 근본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독일 공군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여유롭게 선회하며 아래에서 느릿하게 올라오는 뚱뚱한 먹잇감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조종사들은 고통스러운 훈련의 대가로 이 괴물의 진정한 힘을 손에 넣고 있었다. 곧 하늘 위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험과 예보자만으로 무장한 루프트와페, 그리고 야수를 길들이며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배운 미군. 전쟁은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막 깨어난 썬더볼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차례였다. 1943년 4월부터 5월까지 유럽 하늘은 미국 조종사들에게 잔혹한 진실을 던져주었다. 훈련에서 괴물 같은 난폭함을 보여주던 P-47은 정작 실전에서는 더 큰 냉혹함을 드러냈다. 처음 몇 주 동안 벌어진 교전 기록은 미국 조종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 시대의 무기를 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쟁의 현실은 훨씬 잔인했다. 초기 한 달 동안 P-47 편대는 14대의 기체를 잃고도 독일 전투기를 단 3대만 격추했다. 이 극단적인 손익률은 미군을 혼란과 실망으로 몰아넣었다. 조종사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독일 전투기의 민첩함과 경험, 그리고 전장의 노련함에 압도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독일 공군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 결과를 보며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야크 슈바더 20년 후의 프릴러 대령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나타난 미국 전투기는 전투기라기보다 덩치만 큰 고깃덩어리다. 회전은 느리고 상승은 더딘데다. 중고도에서는 거의 무력하다. 우리 조종사들은 그것을 임신한 소라고 부르고 있다. 심지어 영국 RAF의 스피파이어 조종사들조차 미국 동맹 조종사들에게 조심스레 조언했다. 자네들은 다른 기체를 몰아야 하지 않을까?
썬더볼트로 독일 전투기들과 선회전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세. 이 말들은 미군 조종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전쟁에 처음 투입된 신참 조종사들은 유럽 상공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미숙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독일 조종사들은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수천 시간의 실전을 거쳐 살아남은 베테랑이었다. 반면 미군 조종사들은 훈련만 잔뜩 받고 전쟁 경험은 전무했다. 그러나 이 초기 패배 속에는 독일이 보지 못한, 그리고 미국조차 알아채지 못한 중요한 징조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P-47의 비정상적인 생존력이었다. 첫 교전에서 격추된 줄 알았던 여러 P-47들이 기체에 수십 발의 기관포탄이 박힌 채 기지로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 냉각계통이 없어 휘탄해도 강한 공냉식 거대, 엔진, 두꺼운 장갑판, 그리고 막대한 기체 질량은 P-47을 마치 하늘에 떠있는 금속 요새처럼 만들어주었다. 한 기체는 20mm 기관포탄 21발과 기관총탄 100발 이상을 맞고도 가까스로 귀환했다. 스피파이어였다면 공중에서 조각조각 찢겨나갔을 피해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조종사들은 단지 이 기체는 이상하게 잘 살아남는다며 반신반의할 뿐이었다. 그러나 몇 주 뒤 벌어질 한 사건이 이 생존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초기 교전에서 P-47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조종사들이 이 거대한 기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스피파이어에서 배운 방식, 즉 선회전과 중고도 교전으로 독일 전투기를 상대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트럭으로 스포츠카와 드리프트 경기를 하려는 것과 같았다. P-47은 본래 그런 방식으로 싸워선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기체였다. 미군 상층부도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전투기를 선택한 것인가? 이 무거운 기체로 유럽 상공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회의감은 퍼져나갔고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넘쳤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독일군이 조롱했던 바로 그 단점들이 무게, 질량, 크기, 몇 달 뒤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데 사용될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설. 이 초기의 절망적인 성적표 뒤에는 전쟁의 양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대한 변화가 숨겨져 있었다. 독일군은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미국군도 아직 몰랐다. 그러나 곧 전쟁은 잔혹한 방식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다. P-47은 결코 뚱뚱한 먹잇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새로운 시대의 전투기였다. 그리고 그 변화를 상징하게 될 사건. 전쟁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이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진다. 그것은 한 조종사의 생존으로 시작된 기적이자 독일 공군의 자만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충격이었다. 1943년 6월 26일 프랑스 라운 상공. 이날 벌어진 사건은 미군 조종사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독일 공군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공포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젊은 조종사, 로버트 S. 존슨 중위가 있었다. 존슨은 그날 48대의 P-47 편대 후미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투는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태양을 등지고 내려온 독일 FW 190 편대가 완벽한 각도로 급강하하며 미군 편대를 갈라놓았다. 독일 조종사들은 수백 번은 반복했을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펼쳤고 그 순간 존슨은 편대의 가장 취약한 끝자락에 있었다. 그에게 가해진 공격은 문자 그대로 초토화였다. 첫 번째, 탄막이 기체를 강타하며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유압이 얼굴에 튀었다. 두 번째 탄막은 엔진 덮개를 찢어냈으며 조종석 아래에서 작은 화염이 일어났다.
존스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잡았지만 다음 순간 기체는 총탄에 적셔진 고철처럼 흔들렸다. 그의 다리에는 금속 파편이 박혀 피가 흘렀고 코끝이 따끔하게 찢어지는 통증이 몰려왔다. 그는 즉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캐노피는 열리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한 발의 20묘사름 기관 포탄이 캐노피 레일에서 폭발하며 그것을 용접하듯 붙여버렸던 것이다. 존스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기체는 믿기 어렵게도 여전히 공중에 있었다. 엔진은 신음을 내뱉었고 시야는 아퓨리에 번진 기름 때문에 완전히 가려졌다. 조종관은 헐거워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고도는 계속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40 추락하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힘으로 조종사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듯 떨리는 날개를 버티며 천천히 방향을 되찾았다. 존스는 거의 감각에 의존해 기체를 정렬시키고 영국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 과정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뒤에서 날카로운 그림자 하나가 접근했다. 한 대의 FW-190. 존슨을 죽이기 위해 혼자 남은 독일 조종사가 다가온 것이다. 그는 완벽한 사격 위치에서 차분하게 반가세를 당겼다. 20mm 포탄들이 P-40자의 기체를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었다. 좌측 날개에 불꽃이 튀었고 엔진의 리듬이 크게 흐트러졌다. 하지만 P-47은 또다시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멈췄던 독일. 조종사는 다시 접근하여 두 번째 공세를 가했다. 포탄이 모두 떨어지자 그는 기관총탄을 쏟아부었다. 13mm 탄환들이 동체 전체를 뒤덮었다. 조종석 주변 금속이 뜯기며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조종사라면 누구나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체는 아직도 살아있었다. 독일 조종사는 마지막으로 존슨의 옆으로부터 기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아퓨리는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죽지 않은 미국 조종사가 있었다. 폭발 흔적이 가득한 동체는 여전히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불가능해 보이던 기체는 추락하지 않고 있었다. 존슨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젊고 금발이었으며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표정을 가졌다. 놀람, 당혹, 그리고 두려움. FW, 190. 조종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탄약이 완전히 소진된 것이었다. 그는 존슨을 향해 간단한 경례를 하고 몸을 틀어 멀리 날아갔다. 존슨은 혼란과 통증 속에서 엔진의 마지막 숨결을 버티며 영국 방향으로 기체를 끌고 갔다. 그리고 마침내 맨스턴 기지. 활주로의 배를 긁으며 떨어지듯 착륙했다. 그의 기체는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정비병들은 기체를 보고 말을 잃었다. 동체 전체에 총탄 구멍이 가득했고 날개는 찢어졌으며 구조부재는 여러 곳이 끊어져 있었다. 정비반은 200개까지 세다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전투기도 이런 피해를 입고 돌아온 적은 없었다. 이 사건은 즉시 미군 내부에 전해졌고 몇 주 뒤엔 독일군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보고서를 읽은 독일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피해를 입고 살아있는 전투기는 없다. 그러나 여러 조종사들의 일치된 증언은 그 불가능을 사실로 만들었다. 독일 공군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P-47은 단순한 덩치 큰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총탄으로는 꺾이지 않는 금속의 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균열. 바로 공포의 씨앗이 독일 공군 내부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로버트 존슨의 기적 같은 생還 이후 미군 조종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빠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P-47은
독일 전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기가 된다. 전쟁은 이제 누가 더 잘 돌고 누가 더 빨리 선회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다. 힘, 질량, 고도, 속도. 이 네 가지 요소를 누가 더 잘 다루느냐가 하늘의 승부를 결정했다. 그 중심에 바로 P-40 자실이 있었다. 존슨의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변화의 가능성을 알아차린 사람은 56 전투비행단의 지휘관 허버트, 허브, 제마 중령이었다. 그는 P-40 자실이 가진 압도적인 중량과 강력한 엔진을 면밀히 분석하며 조종사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지시했다. 절대 독일 전투기와 선회전을 하지 말 것. 절대 중저고도에서 싸우지 말 것. 절대 적의 기동에 말려들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보드에 크게 써내려갔다. 떨어진 뒤 쏘고 다시 올라가라. 이 단순한 문장은 이후 미군이 독일 공군을 압도하게 되는 핵심 개념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붐 앤 줌, 즉 고고도에서 급강하여 공격하고 다시 치솟아 회피하는 전술이었다. P-47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치명적인 단점을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모시켰다. 독일 전투기들은 고속 하강에서 공기 저항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제한되었지만 P-47은 중량과 엔진 출력 덕분에 어떤 적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떨어졌다. 일부 조종사들은 급강하 속도가 시속 550마일 883km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FW-190이나 BF 100km가 따라 내려오려 하면 그들은 이미 속도 제한에 걸려 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었다. 반면 썬더볼트는 중량이 속도를 그대로 힘으로 바꿔줬다. 그리고 그 속도를 그대로 위로 전환하며 고도로 치솟았다. 이는 독일 전투기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 방식이었다. 이제 P-47은 독일 전투기를 쫓아다니는 기체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찍는 망치가 되었다. 1943년 여름, P-47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이 전술을 실전에서 완벽히 사용한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그날 공중전의 흐름이 바뀌었다. 계기고도 30,000피트. 미군 편대는 태양을 등지고 높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독일 FW-190 편대가 미군 폭격기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순간 편대장은 짧게 외쳤다. 역전, 하강한다. P-47 편대는 일제히 기술을 아래로 꺾었다. 고도가 무너지며 기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굉음이 조종석을 울렸다. 독일 전투기들은 뒤늦게 상승하며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속도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나베 장벽이 유럽 상공에 처음 등장했다. 8정의 브라우닝 중기관총이 한꺼번에 발사될 때 만들어내는 탄막은 독일 조종사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파괴력을 선사했다. 탄의 궤적은 마치 공중에 그려진 커다란 곡선처럼 하늘을 가르며 적에게 쏟아졌다. 한 독일 조종사는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지 보았다. 그러나 그건 사격이 아니라 벽이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 몇 초 만에 독일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한 대는 날개가 균열되며 즉시 분리되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조종사가 탈출할 시간도 없이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졌다. 그리고 미군 편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도로 치솟았다. 독일 전투기들은 추격할 수 없었다. 속도도 고도도 에너지도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후 독일 조종사들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이 미국 놈들은 도대체 어떤 기체를 모는 거지? 그들의 머릿속엔 처음으로 의문이 떠올랐다.
처음엔 과장된 덩치만 보고 비웃었던 P-47L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붐 앤 줌. 전술의 등장은 P-47이 가진 모든 요소를 괴물성으로 증폭시키는 촉매였다. 높이 올라갈수록 강해지고 떨어질수록 정확하고 치명적이며 상승할 때도 그 힘을 잃지 않는 기체. 그리고 그 기체를 완전히 이해한 조종사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독일 공군의 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의 괴물 썬더볼트에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균열은 곧 다음 장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943년 8월 17일 유럽의 하늘은 전쟁의 방향이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날의 임무는 미군 폭격대가 감행한 가장 깊은 독일 본토 침공이었으며 동시에 P-40 자질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처음으로 세계에 드러나는 날이었다. 그 임무는 바로 슈바인푸르트, 레겐스부르크 공습, 그리고 그날 벌어진 사건은 독일 공군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독일은 이 지역을 절대 뚫리지 않을 심장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독일 전투기 제조의 핵심 공장이 놓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전투기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날카롭고 치명적이며 물러섬이 없었다. 하늘 곳곳에서 급강하하는 F-DAV, 캣90과 BF, 100U가 나타났고 폭격기 편대는 거대한 폭격망 속을 뚫으며 독일 영공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폭격기들을 호위하던 것이 바로 새로운 전술을 완전히 체득한 P-47 편대였다. 이날 지휘를 맡은 사람은 62 전투비행대의 대대대장 데이비드 실링 소령이었다. 그는 폭격을 피해 올라오던 독일의 쌍발 전투기 집단 에미, 젤칩과 에미, 이 자엄 편대를 발견했을 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지금이다. 내려간다. P-47 편대는 마치 거대한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일제히 급강하로 독일 전투기 쪽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투박한 동체는 하강하면서 공기와 충돌해 금속이 떨리는 소리를 냈고 프로펠러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굉음이 하늘을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독일 조종사들은 처음으로 팔정의 지옥을 목격했다. 독일, 미 엘름 3의 후방, 사수였던 차히니히로트, 힐리츠 로는 나중에 포로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망치 같았다. 나는 800m에서 사격했고 분명히 그들의 날개에 명중탄을 봤다. 그러나 P-40자일은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격했다. 그 다음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우리 앞의 전투기가 그냥 사라졌다. 격추된 게 아니라 분해됐다. 날개가 한쪽으로, 꼬리와 동체가 다른 쪽으로. 사람이 탈출할 틈도 없이 2초 만에 금속 조각이 됐다. 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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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렉. 팔정이 동시에 발사될 때 울려 퍼지는 그 깊고 간헐적인 폭음. 독일 조종사들은 그 소리를 죽음의 북소리라고 불렀다. 하늘에서 날아온 0.59경 탄환들은 소형 기관 포탄과 비슷한 위력을 지녔고 초당 100발이 넘는 탄환이 단 하나의 지점에 모여드는 순간 무엇이든 뚫렸고 찢어졌고 폭발했다. 겨우 몇 초 동안의 사격으로 8대의 에미 110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독일 공군 지휘관들의 전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 P-47의 집중 사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화력보다도 압도적이다. 기체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탄막이다. 접근하는 순간 기체가 해체된다.
전투가 끝난 후 실링 소령은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 독일 공군의 내부 문건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뚱뚱한 먹잇감이라 적었던 P-47 항목에 새로운 문장들이 붙기 시작했다. 고고도 전투에서의 우세는 의심할 여지 없음. 대량 사격의 위력은 치명적. 고속 하강을 이용한 공격은 대응 불가. 전쟁의 기류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은 아직 P-47의 초기 형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포탑형 프로펠러, 개선된 기동성, 확장된 운용거리. 이 모든 업그레이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독일 공군은 아직 모른다. 이제 막 태어난 괴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943년 가을 독일 공군은 점점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한때 비웃던 그 뚱뚱한 미국 전투기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항상 위에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태양 근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독일 전투기들은 자신들이 아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현상 뒤에는 하나의 단순하고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다. P-47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 독일 전투기들은 기계식 슈퍼차저에 의존했다. 이는 저고도에서 우수했지만 공기가 얇아지는 25,000피트 이상에서는 힘을 잃었다. 반면 P-47에 탑재된 터보 슈퍼차저는 27,000피트에서도 그대로 풀퍼를 유지했다. 마치 대기 전체가 기체를 밀어주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출력이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고도 싸움이 시작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올라갈 수 없었고 미국 전투기들은 내려오기만 하면 됐다. 1943년 10월 8일 그 유명한 사례가 발생했다. 독일의 에이스 한스 필립 자세이세사 에리사세이사이스 한스 필립 동부전선에서만 200대가 넘는 적기를 추이한 전설적인 조종사였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고 누구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베테랑이었다. 그날 그는 28,000피트 상공에서 비샤첸 편대를 가로막기 위해 FW-190 편대를 이끌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엔진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고도가 너무 높았다. FW-190의 BMW-801 엔진은 이 고도에서 힘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기체는 둔해지고 반응이 느렸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높은 곳 31,000피트 지점에서 또 다른 실루엣이 나타났다. 태양을 등지고 내려오는 P-47 편대. 그들은 급강하를 시작했고 필립은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려 했지만 기체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팔정에 번쩍이는 총구와 굉음을 내며 쏟아지던 탄막뿐이었다. 로버트 존슨이 기록한 전투 일지에는 단 한 줄만이 남겨져 있다. 300야드 사격, 피탄 확인, 적 기체 폭발. 하늘에서 불덩이가 흩어졌고 독일 공군은 전설을 잃었다. 이 사건은 독일 전투기 부대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하늘의 왕자라 불리던 필립이 P-47에게 일방적으로 격추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우위라고 믿었던 공중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그 충격은 아직 예고편에 불과했다. 1944년 1월 전쟁을 다시 뒤집는 변화가 도착했다. P-47D-22, 즉 패들 블레이드 프로펠러를 장착한 신형 모델이었다. 길이 13피트의 넓고 두꺼운 프로펠러 날개는 마치 공기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 자체를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것처럼 작동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상승률, 기존보다 40% 이상, 증가, 고도 반응, 독일 전투기와 거의 동급, 혹은 우위, 가속력, 추격전에서 미군이 처음으로 유리해짐, 급강하 안전성, 이미 세계 최고였던 부분이 더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변화는 썬더볼트, 소리가 바뀌었다는 것. 고속 회전하는 거대한 프로펠러는 끝부분이 음속 근처에 접근하며 멀리서도 울려 퍼지는 저주파 진동을 만들어냈다. 독일 지상군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퉁, 퉁, 퉁. 땅을 울리는 듯한 천둥 같은 공명. 그들은 이 소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돈너시락. 천둥의 일격이 온다. 그 소리는 폭격기의 그림자보다, 포탄의 굉음보다, 전차의 엔진음보다 더 진한 공포를 불러왔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상공 어딘가에서 P-47이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은 항상 똑같았다. 8정의 중기관총이 쏟아내는 연속적인 금속의 포요. 독일 병사들에게 그 소리는 단순한 기관총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경고음이었고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의 소리였다. 그리고 전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제 하늘은 더 이상 독일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천둥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오고 필요하면 다시 올라간다. 독일은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없다. P-47은 어느새 더 이상 뚱뚱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고고도를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변화가 곧 찾아온다. 1944년 봄, 유럽 전선의 하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독일 조종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폭격기 호위선 위, 그보다 더 높은 곳, 그리고 그 위의 하늘까지 모두 P-47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고도로 올라가도 시야 한켠에는 반드시 은빛의 두꺼운 동체가 보였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P-47은 짧던 사거리 문제를 보조 연료 탱크로 해결하며 독일 본토 깊숙한 곳까지 따라붙는 괴물로 변했다. 108갤런 드롭 탱크, 74갤런 보조 탱크, 항속, 거리 증가, 개량까지 더해지자 P-47은 상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독일 공군의 뒤를 쫓았다. 그 결과 독일 전투기들은 전투에 진입하자마자 이미 사냥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미군 폭격기를 향해 접근하려는 순간마다 위에서부터 천둥 같은 기세로 떨어지는 P-47 편대에 맞닥뜨렸다. 독일 조종사들이 기록한 표현은 간단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사냥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P-47은 더 이상 단순한 공중전투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독일 지상군 전체가 두려워하는 파괴의 기계로 변신하고 있었다. 0.59경 기관총 8정만으로도 대부분의 트럭, 장갑차, 보급 행렬을 찢어버리는 위력을 보여주던 썬더볼트는 194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상 목표 파괴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썬더볼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투기로 재탄생했다. 양날개 아래 달린 1000파운드 폭탄 2발, 기수 아래에 500파운드 폭탄 1발, 그리고 좌우로 5인치 HVAR 로켓 10발. 이 모든 무장을 한 기체에 실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곧 독일 지상군에게 악몽이 되었다. HVAR 1발의 위력은 야포 1발과 비슷했고 트럭 상부나 장갑차의 얇은 상면 장갑을 단숨에 관통하며 폭발했다. 무엇보다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은 건 폭탄도 로켓도 아니었다. 바로 8정의 기관총이 만들어내는 금속의 비명 같은 소리였다. 트트트트트트.
지면 가까이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언제나 같았다. 덤프트럭, 탄약차, 장갑차, 심지어 이동 중인 전차부대까지. P-47은 몇 초 동안 사격을 퍼부은 후 다시 하늘로 치솟았고 뒤에 남은 것은 불길과 비명, 그리고 형체를 잃은 금속 덩어리뿐이었다. 독일 155기갑 척탄병 연대의 한스 폰 루크 중령은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너무 낮게 날아왔다.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 차량 20대는 존재가 사라졌다. 불타는 잔해가 줄지어 도로 위에 흩어졌고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다. 독일 병사들은 P-47의 접근음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 절망의 북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파괴적 전력은 결국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어졌다. 새벽녘 독일군은 땅을 울리는 듯한 저주파 음향을 들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묵직해졌다. 그리고 그 정체가 하늘 위에 나타났다. 500대가 넘는 P-47 편대가 대서양 연안에서 노르망디 해변을 따라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그날 독일 전투기 셸비대가 하늘로 올랐지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조종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 생존한 볼프강 피셔 중위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0m에서 1000점 사이 P-47이 있었다. 4000점 또 있었다. 심지어 8000m 상공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다. 한 미 육군 장교는 상륙작전 후 이렇게 말했다. P-47이 없었다면 우리는 해변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전초전이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독일 공군이 끝없이 추락하는 역사적 순간, 즉 1944년 겨울, 독일의 최후 발악과 그 파멸이었다. 1944년 겨울, 독일 공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역에 나섰다. 신형 전투기, 새로운 전술, 남은 연료와 살아남은 조종사들을 모아 발악처럼 쏟아부었다.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절망적인 시도가 바로 1945년 1월 1일에 벌어진 게르인 보덴플라테 작전 하자자제록이었다. 약 900대의 독일 전투기들이 동틀 무렵 연합군 공군 기지를 기습했고 맨눈으로 보면 성공이었다. 연합군 기지에는 수십 대의 P-47이 불타고 있었고 독일 조종사들은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듯 보였다. 한 포로가 된 독일 조종사는 현장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당신들의 하늘은 끝났소. 그때 현장에 있던 365 비행단 소속 조종사 조지 브루킹 소령은 묵묵히 불타는 기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이면 저 자리에 새로운 썬더볼트가 40대 들어올 거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조종사를 얼마나 빨리 다시 만들 수 있나? 그 말에 독일 조종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독일은 조종사 213명을 잃었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합군은 134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일주일 만에 전력을 완전히 회복했다. 독일은 다시 날아오르지 못했다. 그 순간 하늘의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천둥 같은 기관총 사격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독일 전투기들의 맹렬했던 기세도 조용히 사라졌다. 그 후 전황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1945년 봄, 연료도, 사람도 남지 않은 독일 공군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P-47들은 전투기에서 공격기로 임무를 바꾸며 독일 지상을 연일 갈아엎었다. 전차,
병참, 철도, 수송로. 숫자는 이미 통계가 아니라 붕괴의 기록이었다. 한 독일 장교는 항복 후 조사에서 P-47은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쟁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했을 때 미군 조종사 한 명은 프랑스 상공을 지나며 속삭였다. 오늘은 총을 쏠 필요조차 없군. 그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자 한 시대에 막이 내리는 조용한 음성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85년 미국 피닉스에서 독일과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재회했다. 한때 서로를 추락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술잔을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묻는다. P-47은 어떤 비행기였습니까? 독일 전투기 사령관이었던 아돌프 갈란트 장군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 보았을 땐 웃었습니다. 너무 크고 뚱뚱하고 둔해 보였죠. 그게 우리가 진 걸 증명합니다. 그들은 유럽식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라 미국식 전쟁 기계를 만들었어요. 생산, 내구성, 화력.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총성, 우리는 그것을 루즈벨트의 피아노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후 방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쓰러져간 수많은 조종사들, 하늘에서 사라진 이름들, 그리고 그 기체를 만든 수천 명의 노동자들,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천둥처럼 겹겹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P-47은 전쟁을 끝낸 비행기이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긴 비행기이다. 강철이 이긴 것인가? 사람의 의지가 이긴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공군 병기의 승리가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진 산업력과 체계가 개인의 용기와 기술을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상징이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다. 27천 피트 상공. 한때 총탄이 소리를 가르던 그곳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바람이 불면 누군가는 이렇게 느낀다. 마치 아주 멀리서 쇳소리 같은 잔향이 들리는 듯한 감각. 그것이 환청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천둥의 기억. 그것은 전쟁이 남긴 마지막 울림이다. 하늘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과거의 천둥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